시장 아줌마 출신이라 이런 건 잘하시죠. 시장 아줌마 출신이라 이런 건 잘하시죠. 며느리가 친구들 앞에서 던진 이 한마디에 68살 한정은 씨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서울 아들 집에서 지낸 지 한 달. 정은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전에 간단히 인사만 하고 퇴근 후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봤어요. 정은 씨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TV를 보는 동안 정은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아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점점 반말을 섞어 쓰는 것도, 정은 씨를 부를 때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것도, 친구들 앞에서 정은 씨를 소개하는 방식도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집 지키세요. 어차피 이런 데 와도 불편하실 텐데요.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며느리 부부를 배웅하던 그날 밤, 정은 씨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예약 취소해 주세요. 전부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그 시어머니가 자신들이 예약한 그 럭셔리 휴양시설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존엄을 되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정은 씨 68살의 이 여자는 시장 반찬 가게를 30년 넘게 운영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씻고 고추를 다듬고 양념을 재우던 손, 그 손은 거칠었지만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그 새벽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정은 씨는 때때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오면 가게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드는 일상이 반복됐지요.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외로웠어요.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났고 밤이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었고 결혼한 지 5년쯤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와는 결혼식 때 한 번, 명절 때 몇 번 본 게 전부였어요. 정은 씨는 아들 부부가 바쁠 거라 생각해 일부러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서울에 한번 올라와서 좀 쉬다 가라고요. 맨날 일만 하지 말고요. 정은 씨는 처음엔 괜찮다고, 일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고집을 부렸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냐고, 며칠만이라도 올라오라고, 며느리도 좋다고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정은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결국 짐을 챙겨 KTX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차를 끌고 나와 있었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주변 경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고 주차장도 넓고 깔끔했지요.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현관에 나와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오셨냐고, 힘드셨냐고 물었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고 할까요? 정은 씨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처음 보는 사이니까 서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며느리는 안쪽 방을 가리키며
짐을 거기에 정리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안쪽이라는 말에 정은 씨는 조금 의아했어요. 집이 넓은데 왜 안쪽일까 싶었거든요. 아들이 앞장서서 복도를 지나 작은 방 하나를 열었는데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그리고 환기구 같은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안방이나 거실처럼 큰 창이 아니라 복도 쪽으로 나 있는 빛도 잘 들지 않는 그런 창이었습니다. 정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아들이 여기서 지내시면 된다고 창문도 있고 조용하다고 말했을 때 정은 씨는 그저 고맙다고만 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로 나오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정은 씨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가 도와줄까 물었는데 며느리는 잠깐 정은 씨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으니까 쉬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 있지 말고 비켜달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몇 마디 하고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고 정은 씨도 어색해서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며느리가 먼저 그릇을 정리하며 쉬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다고요. 정은 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설거지를 하는 걸 보며 정은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손님처럼 대접받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밀려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정은 씨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있던 시절 넓은 방에서 함께 잠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좁다고 투덜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정은 씨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고 며칠만 있다 가면 되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정은 씨는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습관이란 게 무섭다고 몸이 저절로 일어나더군요. 부엌을 둘러보니 어제 저녁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피곤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정은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릇을 하나하나 닦아냈지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부엌이 깨끗해졌고 정은 씨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재료가 좀 있길래 아침으로 간단하게 미역국이라도 끓이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침 7시쯤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는데 정은 씨는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거 하셨냐고 물었고 정은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조금 했다고요. 며느리는 특별한 반응 없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셨다고 감사하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감사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으로도 이렇게 해달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정은 씨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그날부터 정은 씨는 자연스럽게 아침 준비를 맡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지만 점점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갔어요. 며느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에 앉아 있고 정은 씨는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구도가 자리 잡은 겁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정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온다고, 친구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저녁 준비 좀 부탁한다고요. 그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을 통보하는 말투였어요. 정은 씨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해놓으면 되겠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간단하게 반찬 몇 가지랑 찌개 정도면 된다고. 어머니 원래 이런 거 잘하시잖냐고요. 원래 잘하시잖아요. 그 말이 정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잘하니까 시키는 거라는 뜻이었거든요. 정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고 아들 생각해서요. 저녁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고 재료를 다듬고 요리를 해야 했으니까요. 정은 씨는 오후 내내 부엌에서 보냈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예전 반찬 가게에서 하던 일이라 손은 익숙했지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어요. 68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저녁 6시쯤 며느리의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여자들이었는데 모두 며느리처럼 젊고 세련된 차림이었어요. 정은 씨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있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나오라고. 친구들이 왔다고요. 정은 씨는 어색하게 거실로 나갔어요. 친구들은 정은 씨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는 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은 씨는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하고 말투도 촌스럽게 느껴져서 방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며느리가 다시 불렀어요. 음식 좀 내오라고요. 정은 씨는 부엌으로 가서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하나 식탁에 날랐습니다. 친구들은 음식을 보며 감탄했어요. 되게 맛있어 보인다고 며느리가 요리를 잘한다고 말했는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해준 거라고요. 친구 중 한 명이 정은 씨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고. 어디서 배우셨냐고요. 정은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오래 했다고요. 그 말에 며느리가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시장 아줌마 출신이라 이런 건 잘하시죠. 그 순간 정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아줌마 출신. 그 말에는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낮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별다른 반응 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정은 씨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은 씨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시장 아줌마 출신.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그 일로 아들을 키우고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렸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 말을 할 때의 어조는 정은 씨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정은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 민수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거실에서는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는데 정은 씨에게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정은 씨는 이제 완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정은 씨의 몫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전에 간단히 인사만 하고 나갔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봤어요. 어느 날 저녁 정은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청소 좀 제대로 해달라고. 먼지가 좀 쌓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은 씨는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알았다고, 내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또 말했어요. 장도 좀 봐달라고.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졌다고요. 정은 씨는 그것도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부탁드린다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정은 씨는 그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될 것 같았고 민수가 그 사이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집에 있을 때조차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챘을 수도 있지만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쉬거나 며느리와 함께 밖에 나가곤 했고 정은 씨는 항상 집에 남았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 2명을 또 집에 데려왔어요. 이번엔 오후에 온 거라 차와 간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은 씨는 과일을 깎고 떡을 데우고 차를 끓였어요. 친구들이 거실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정은 씨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과일 접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게 착하시다고 맨날 집안일 다 해주시잖냐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뭐, 집에 계시면 뭐라도 하셔야죠. 안 그러면 심심하실 텐데. 그 말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정은 씨는 과일 칼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무엇인지 그제야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급으로 일하는 집안의 하위 존재였어요. 정은 씨는 손이 떨려서 과일 접시를 거실로 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접시를 들고 나갔어요. 과일 좀 드시라고 조용히 말하며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자 친구들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 씨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은 씨는 화장실에 앉아 또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고 입을 막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무시당하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정은 씨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이게 내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시장 아줌마 출신 맞습니다. 그게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왜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 할까요? 정은 씨는 화장실에서 나와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손님인가,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이 집에서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존재감 없이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다음 주에 우리 여행 간다고, 제주도 간다고, 엄마는 집에서 좀 쉬고 계시라고요. 정은 씨는 숟가락을 든 채 아들을 봤습니다. 여행이냐고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제주도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휴가 나왔다고요. 정은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을 두고 간다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집 지키세요. 어차피 이런 데 와도 불편하실 텐데요. 그 말에 정은 씨의 손이 멈췄어요. 불편하실 텐데요.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랑 안 어울린다는 것,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정은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배불러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하고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 순간 정은 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정은 씨는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이렇게까지요. 그날 밤 정은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민수와 며느리가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서는 두 사람을 정은 씨는 거실에서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정은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밤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드시라고 3박 4일 다녀오겠다고요. 정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다음엔 같이 가자고요. 정은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다고 너희끼리 다녀오라고 엄마는 집에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정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남겨진 시간. 정은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이라는 사람에게요. 전화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오랜만이라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어요. 정은 씨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주도 휴양시설 예약건이 있을 거라고 이름 확인해보고 전부 취소해달라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냐고요? 정은 씨는 괜찮다고 그냥 필요해서 그런다고 취소하고 다른 예약도 받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일단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사실 정은 씨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은 반찬 가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틈틈이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사뒀고 그 땅이 개발되면서 큰 돈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 돈으로 제주도에 작은 펜션을 지었어요.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휴양시설이 된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정은 씨는 모든 걸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어요. 자신은 그저 시장 반찬 가게만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아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돈 때문에 욕심이 생길까봐,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정은 씨는 그 카드를 꺼내들기로 한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제주도에 도착해 렌터카를 빌렸고 예약한 휴양시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좋다고, 인스타에서 난리 났었다고, 예약하기도 힘든 데라고요. 민수가 운전하며 웃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데니까 예약한 거라고, 비쌌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우리 이런 거 자주 못 하잖냐고 대답했습니다. 휴양시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에 넓은 정원,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정말 멋졌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프런트에 들어서서 체크인을 하려는데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확인이 안 된다고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분명히 예약했다고, 확인 문자도 받았다고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고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예약 내역을 보여줬지만 직원은 계속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취소되어 있다고요. 이틀 전에 취소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취소한 적 없다고, 확인 좀 제대로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직원은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취소 요청은 분명히 들어왔고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요. 며느리는 그럼 다른 방이라도 달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죄송하지만 지금 만실이라고, 주말이라 예약이 꽉 차 있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는 담당자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매니저가 나왔어요. 중년의 남자였는데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 들었다고 예약 취소는 확실히 처리됐고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없다고 다만 불편을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따졌습니다. 그럼 누가 취소했냐고 우리가 한 적도 없다고요. 매니저는 그건 개인정보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며느리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방도 없고 이유도 모르겠고 이게 손님 대하는 태도냐고 소리쳤습니다. 매니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근처 다른 숙소를 추천해 드릴 수는 있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들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가자고 여기 진짜 별로라고 다신 안 올 거라고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프런트 직원을 한 번 더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런 시골 휴양시설이 뭐라고. 하지만 그 말은 매니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수와 며느리는 차에 올라타 다른 숙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라 근처 괜찮은 곳은 모두 만실이었어요. 결국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허름한 모텔 하나를 겨우 찾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벽은 낡았으며 욕실도 깨끗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최악이라고 여행 망쳤다고 말했어요. 민수도 난감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예약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 거기가 이상한 거라고 예약도 멋대로 취소하고 말하며 짜증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정은 씨에게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냐고 물었고 정은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고 있다고. 너희는 어떠냐고요? 민수는 괜찮다고 날씨 좋고 그렇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은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은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은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단다.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이틀이 더 지나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의 여행은 계속 꼬였어요. 가려던 식당은 웨이팅이 너무 길었고 날씨는 흐렸으며 며느리의 기분은 계속 안 좋았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달래느라 힘들었고요. 마지막 날 두 사람은 공항으로 가기 전에 그 휴양시설 근처를 지나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차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아, 거기네. 진짜 별로였어. 다신 안 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약이 취소된 것도 그들의 태도도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내내 며느리는 여행이 망쳤다며 불평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그 말을 듣다가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집에 혼자 계신 어머니, 이번 여행에 함께하지 못한 어머니.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지만 민수는 그 감정을 무시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집에 있는 걸 더 편해하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서울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섰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정은 씨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냐고 정은 씨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민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네,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했고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 씨가 말했어요. 잠깐 앉으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민수도 같이 들어야 한다고요. 며느리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지금이냐고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정은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정은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어땠냐고 물었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았다고, 날씨가 좀 안 좋았지만요. 정은 씨는 다시 물었어요. 예약이 취소됐다면서요?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아시냐고 물었고 정은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내가 취소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고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은 씨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내가 취소했다고, 그 휴양시설이 내 거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정은 씨는 앉으라고, 끝까지 들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정은 씨는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땅을 샀던 일, 그게 개발되면서 제주도에 펜션을 지었던 일, 그게 지금은 큰 휴양시설이 됐다는 것, 모든 걸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조용히 살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수는 충격에 빠진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말 안 하셨냐고, 왜 숨기셨냐고 물었어요. 정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고, 너희가 내 돈 때문에 나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 대해주길 바랐으니까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셨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은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하냐고요. 무슨 말이냐고 며느리가 되물었습니다. 정은 씨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차피 이런 데 와도 불편하실 텐데요. 그 말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은 씨는 말을 이었어요. 뭐라도 하셔야죠. 집에 계시면 뭐라도 하셔야죠. 당신이 내게 한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한다고, 모두 다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어요. 저는 그냥, 하지만 정은 씨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냥 무시한 거지. 그냥 깔본 거지. 내가 약자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정은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어요. 나는 한 번도 당신한테 부탁한 적 없어. 내가 집안일 한 건 당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 보일까봐, 민수가 힘들까봐, 그래서 참은 거야. 근데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아니, 나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하는 기계처럼 대했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라고,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정은 씨는 아들을 불렀어요. 민수야 라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너는 봤어야 했어. 내 며느리가 내 엄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너는 들었어야 했어. 내가 얼마나 작아지고 있었는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어머니가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 하지만 모른 척했던 거예요.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봐, 집안이 불편해질까봐요. 정은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시장에서 평생을 일했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그 일로 너를 키웠고, 대학 보냈고, 결혼시켰어. 내 손은 거칠고, 내 얼굴은 주름졌고, 내 말투는 촌스러울지 몰라. 하지만 나는 사람이야.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저도 힘들었다고,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말했지만 정은 씨는 되물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용한 거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은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나한테 부탁을 했으면 괜찮았어. 정중하게 사람 대하듯이 말했으면 이해했을 거야. 근데 당신은 명령했어. 당연하다는 듯이 시켰어.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깔봤지. 정은 씨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주도 예약을 취소한 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당신 눈치 볼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은 씨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내일 집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 더 있을 수 없어. 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지만 정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다만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지. 정은 씨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아들이야. 하지만 좋은 아들이 되려고 눈을 감으면 안 돼. 내 며느리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내 엄마가 존중받지 못할 때, 그때는 눈을 떠야 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라고 작게 불렀어요. 정은 씨는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그게 제일 슬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은 씨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따라 들어와 말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정은 씨는 짐을 챙기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봤습니다. 민수야, 이건 기회의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야. 나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있고 싶지 않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희한테 실망하신 거냐고요? 정은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실망했어.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나 자신한테 실망했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참고 견딘 내 자신이 한심했어. 정은 씨는 짐을 다 챙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은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 당신 어머니가 내 자리에 있었다면 그래도 똑같이 대했을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정은 씨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다고 자기가 너무 못됐다고 말했어요. 정은 씨는 문을 열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고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쉬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진짜로 바뀔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건지. 정은 씨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정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은 씨는 자신도 저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은 씨는 다시 시장 반찬 가게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오랜 단골 손님들이 그녀를 반겨줬고 이웃 상인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 씨 잘하셨다고, 참기만 하는 게 미덕은 아니라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정은 씨는 그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반찬을 만들며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이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는 걸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진솔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자기는 며느리랑 상담 받기로 했다고요. 정은 씨는 그래, 잘 생각했다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다고, 자기가 눈을 감고 있었다고, 이제는 제대로 보려고 한다고요. 정은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희 부부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하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노력하겠다고요. 정은 씨는 전화를 끊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늘은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거였습니다. 정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그렇다고 존중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존엄을 지킬 자격이 있고 누구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정은 씨는 가게 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참는 것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다른 거라고요. 참는 게 미덕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날 오후 정은 씨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정은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고,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일을 했다고,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맞다고, 나이 들어서도 자기 자리는 지켜야 한다고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들을요. 그러다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정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진짜로 바뀔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아질지. 그건 지켜봐야죠. 그래도 혹시 연락 오면 받을 거예요? 정은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변하고 싶어 한다면요. 진짜 미안해하고 진짜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사과나 시간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 돼요. 할머니가 정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은 씨 잘했어요. 우리 나이에도 우리 존엄이 있는 거야. 그걸 지키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정은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정은 씨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채널을 돌렸을 텐데
이제는 그냥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저 드라마 속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을 거라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전화를 받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냐고, 통화 가능하냐고요. 정은 씨는 응,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썼다고, 엄마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겠냐고요. 정은 씨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형식적인 사과는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며느리가 변하는 건 나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야. 나한테 용서받으려고가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해야 하는 거라고.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 그 말 전하겠다고요. 정은 씨는 한 가지를 더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야, 너도 생각해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지. 누군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게 당연한 가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족 말이야. 네, 엄마.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정은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일기장을 꺼내 들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시작한 일기였는데 오늘은 꼭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어요. 오늘 나는 다시 나를 찾았다. 한정은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되찾았다. 이제 알겠다. 참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견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걸 요구하는 게 욕심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변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일이고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다. 민수는 좋은 아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눈을 뜨고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살아갈 것이다. 두렵지 않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정은 씨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은 씨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가게 앞에 섰어요. 정은 씨가 고개를 들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은 옅었고 옷차림은 수수했으며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는 정은 씨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은 씨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와도 될까요? 정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정은 씨는 차를 한 잔 따라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다고, 상담도 받았고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봤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게 됐다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정은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봤어요. 제가 편하려고, 제가 힘들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약 제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면 저는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인지. 정은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변하고 싶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으로요. 어머니한테 용서받으려고가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제 모습이 싫어요. 정은 씨는 며느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완전히 변했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정은 씨는 조용히 말했어요. 한 번에 변하는 사람은 없어. 시간이 걸려. 그리고 변한다는 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나한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한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나는 당장 용서한다고 말할 수 없어. 그건 거짓말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지켜보겠어.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를 주는 게 아니야. 넌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야. 나는 그냥 지켜볼 뿐이고.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괜찮겠냐고요. 정은 씨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하지만 기억해. 한 번의 저녁 식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가게를 나간 뒤 정은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용서해야 할까, 아직은 아닐까, 며느리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정은 씨는 이제 자신의 존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 더 이상 무조건 참지 않는다는 것, 존중받을 권리를 요구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차를 몰고 왔어요. 며느리도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에 앉으면서 민수를 봤는데 아들의 얼굴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진지해 보였고 더 성숙해 보였어요. 식당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침묵 같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한테 많이 미안해요. 제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편한 쪽을 선택했어요. 정은 씨는 아들을 봤습니다. 알아. 근데 이제는 눈을 떴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보려고요. 그리고 행동하려고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할 분으로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은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가 나한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서로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 약자를 대하는 태도, 힘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게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 씨는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밥 먹자. 배고파. 그 말에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로 음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한 시작이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 씨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아름다웠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은 씨도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서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은 씨는 여전히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5일만 일합니다. 주말은 자기 시간으로 보내기로 했거든요.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왔어요. 정은 씨가 원할 때만, 정은 씨가 괜찮을 때만 왔습니다. 며느리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말투도 태도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정은 씨를 손님처럼 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담 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며느리가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무심코 나온 말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랐던 건 며느리가 그걸 깨닫고 바로 사과한다는 거였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정은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은 생겼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정은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같은 문화센터에 다니는 친구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물었어요. 정은 씨, 며느리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정은 씨는 책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도 잘 됐네요. 그때 참지 않고 말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정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참아야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존엄이 무너질 때까지 참으면 안 돼요. 그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잃는 거니까요.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우리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이 들었다고 약해 보인다고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정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알아요.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세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천천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정은 씨는 문득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가장 약해 보일 때 가장 강해질 수 있고 가장 힘들 때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은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행복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민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눈을 뜨고 보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게 자랑스럽다. 나는 이제 안다. 참는 것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걸.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견뎌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여전히 한정은이라는 걸.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잃지 않았다는 걸. 정은 씨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정은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인생은 계속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존엄을 지키며 당당하게, 떳떳하게요. 정은 씨는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견디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이야기이고, 눈을 감고 편한 쪽을 선택한 자식들의 이야기이며, 약자를 함부로 대하다가 깨닫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의지할 곳이 없어 보인다고, 약해 보인다고,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모두가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참는 건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부해야 하고, 때로는 떠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약자를, 힘없는 사람을,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